정치적으로 쇼한다 그러는데 아니 매일 실시간으로 검찰은 언론에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의 반론권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 채용 의혹을 보시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루게 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크고 동풍부 사건이나 또 최측근 김남국 의원 구인거리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을 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었어요? 일이 네.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맨날 그래요. 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다시 한번 자진 출석을 시도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네. 검찰의 거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 조작 의혹 녹취록과 돈봉투 녹취록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석이 무산된 뒤에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피켓을 들고 네,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오늘 항의 방문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부대표단은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네. 이들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뒤에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한을 가진 만큼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또 거취가 관련된 건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래경 전 위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과 관련해서는 과잉 표현이라면서도 언론이 자신에게 마녀 사냥식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의 내홍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비명계인 이상민,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자기 쪽 사람을 임명하려다가 빚어진 일이다. 혁신을 팬덤 강화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속내를 드러냈다며 당내 단합에 불필요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섰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노정 갈등이 좀 많이 커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자,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자, 먼저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권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유 실장, 김기현, 이재명 두 대표가 공개 토론에 합의한 지 벌써 이제 열흘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큰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줄다리기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면서 이 국회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 제안은 재차 거절을 한 건데요. 네.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대표가 대화 대신 논쟁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대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개 정책 토론 무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백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검찰에 자진 출석을 시도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나를 소환해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거세게 비판한 뒤 1인 시위에도 들어갔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또 입국컷, 토론 대 대화, 11년 만에 대화 단절, 주민증도 갱신으로 가져왔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죠.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두 번째 잦은 출석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2일 1차 출석이 불발된 지 한 달여 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과는 이른바 입국컷이었습니다. 두 번째 잦은 출석이신데 저기 오늘 대표님 출석했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직접 만약에 면담이 어렵다면 변호사라도 변호해줘서 제가 감사님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따로 출석이 협의된 바가 없어서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네?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 필요하면은 연락 주겠다. 네, 그대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나온 송 전 대표는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무려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는데요. 이 입장문은 곧바로 송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습니다. 송 전 대표의 오늘 출석, 검찰 조사보다는 여론전에 무게가 실린 건 아닌가도 싶은데요. 입장문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는요 였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맡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못하고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홍보본부, 정보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껏 날이 선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요?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송 전 대표의 그다음 질문은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이었습니다. 한 장관과 검찰 특수활동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요. 앞서 검찰이 송 전 대표가 깡통폰을 제출했다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프랑스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정리했다. 가서는 프랑스 휴대전화를 썼고 귀국 뒤 새로 휴대전화를 사서 일주일 썼는데 제출하라고 해서 냈다면서요. 이른바 채널A 사건 때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참지 않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 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도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있는 답이던가요? 예. 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게 아닐 겁니다. 송 전 대표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 돈봉투는요? 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진 진술들이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퉈질 문제이지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안들은 제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계속 따져묻는 기자들에게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귀국한 이후 캠프 관계자들한테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느냐 이런 질문에는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 격려하고 할 이야기를 했다는 답을 한 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격려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검찰의 대변인이 돼서 질문하지 마시고 언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경중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기 위해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검찰 입장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여쭤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싸웁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과 피의자는 법정에서 싸우는 거지 언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송 전 대표의 말에 대한 평가는 정의원 여러분들에게 맡겨두도록 하고요. 송 전 대표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뒤에는 1인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죠. 오는 12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송 전 대표의 2차 셀프 출석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분석과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표결이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아마도 송영길 대표한테 가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고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하도록 나는 도저히 우려가 없다. 2번이나 자신 출석하지 않았느냐.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태도도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 송영길 전 대표까지 덩달아서 나를 수사하라고 막 수사기관이 수사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쇼로 비친다. 오히려 역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역작용, 즉 역풍을 맞을까 봐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 역시 바로 12일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입니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겨놨죠.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는 기존 주장에 맞추려면 부결시키는 게 맞겠지만요. 또 부결시킬 경우 따라붙을 방탄 정당 꼬리표도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선거 국면 내내 사용할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주는 셈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송 전 대표의 2차 셀프 출석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횡행했는데 그와 관련해 국회로 날아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율투표라는 말장난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마치 자신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기억하더니 검찰 셀프 출석 쇼를 반복해 보여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픽, 토론 대 대화로 넘어갑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우리 백다혜 반장이 휴가간 조멘토를 대신해서 여야 대표가 정책 대화를 하는데 뜻을 모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2주가 다 돼가는데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속보가 안 들려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합시다라고 정책 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이 대표의 말에서 왜 대화가 성사되지 못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이 대표는 공개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TV토론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TV토론 좋다. 그런데 비공개 대화도 함께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토론도 하고 토론하자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토론도 하는데 여야 사이의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대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 지금 상황에선 필요가 없다면서 TV토론이 아니어도 좋으니 공개 대화를 하자.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진행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서 할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해결될 과제나 또는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국민들 오지 않는 곳에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꽉 막힌 정국 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여야 대표가 각각 강성 지지층을 향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삿대질 토론, 삿대질 대화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여야 관계가 꼬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분명히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예컨대 대변인끼리 싸우거나 원내대표 회동끼리 잘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대표들이 풀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대표가 만나가지고 싸워버리면은 그 뒤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 정치부 고인물로 이 여의도에서 지켜보면요. 여야 의원들 카메라 앞에서만 싸우고 카메라가 꺼지면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우연히 언론에 포착돼 공개가 된 적도 있었죠.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하는 유권자들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카메라가 꺼진 데서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하던 정치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이가 워낙 악화하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 정책 대화 논쟁도 서로 신뢰가 없는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늘 말한 정치의 존재 이유를 기억한다면 여야 모두 어떤 형식이든 못 만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우리 정부가 또 정치가 추구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픽은 11년 만에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UN 안보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And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lgeria, Guya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erra Leone, and Slovenia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네, 비상임 이사국의 경우 상임 이사국에만 주어지는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순서상 내년 6월에는 한 달간 의장국으로도 활동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당국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안보리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활동하게 된 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픽, 대화 단절로 갑니다. 그제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정부의 노조 탄압 기류에 반발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탈퇴를 고민하던 한국노총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중단할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 상태로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회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일상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을 소식입니다. 이 주민증도 갱신인데요. 행안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증 지금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이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증명사진을 붙인 채 몇십 년째 사용도 가능하죠. 따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유효기간은 다른 나라들처럼 10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이제 자진 출석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은 조사를 거부했죠. 아까 이제 유채커가 자세히 오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된 이제 검찰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균형을 안 맞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네, 유채커가 이제 발제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홍보본부, 정보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송 전 대표의 다른 발언들처럼 이 발언에 대해서도 맞받아 쳤는데요. 한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뭐 전노까지 끌어들일 만큼 뭐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이 논쟁을 들으니까요.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 공천 로비 의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잖아요. 진전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오늘 공천 로비, 입법 로비 진상조사단을 이번 주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과 박순자, 김현아 전 의원 의혹에 공천헌금 의혹 겨냥을 해가지고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허은하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더해서 진상조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선우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허은하 의원 관련해서요. 그 입법 로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해당 보좌관이 위메이드가 의원실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보좌관이죠. 그래서 그 보좌관이 의원실을 퇴직한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반년 만에 공동대표가 된 것 관련해서 이거는 좀 진상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자,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오후에 내렸고 경사노위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사노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이 있다.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경사노위는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노총에 조속한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뒤에는 긴급 결의대회도 열었는데요. 경찰은 대화하지 않은 사람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려잡기에 대항해서 노동자 이름으로 반드시 투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공농성 중이던 산별노조 간부를 강제 진압한 이른바 광양 사태에 관련해서 폭력경찰 해임,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입국컷 송영길, 김건희, 한동훈은 한동훈 장관 다급해도 절차 따라라. 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오늘 항의 방문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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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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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일 중앙선관위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은 소속 행안위원들이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관위 항의 방문은요,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간부 자녀들의 부정 채용 사례, 그때는 6건이었는데 지금은 11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선관위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찬스다, 형님 찬스다, 셀프 결제다 등등등등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고도 안 하고 짬짬이식으로 자녀들 채용했다. 그런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그런 주장은 정말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틀린 말씀이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제 깊은 양심의 폐부를 들으셔가지고 차마 이 자리에 나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큰 걱정을 지켜드리고 또 수차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참으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서요. 감사원 감사 수용,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선관위는 세 가지 모두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요. 대신에 이 국민권익위가 전현직 직원에 대한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 중이고 또 국회 국정조사도 응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여론 여전히 좋지가 않는데요.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시면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3.3%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했을 때는 80%에 육박을 했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만 조사를 했을 때도 72%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층을 막론하고 이 악화된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관위는 이 감사원 감사 부정 채용 의혹에 한해서 일회성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9일에 관련 입장을 논의를 한 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이 선관위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선관위의 비리를 바로잡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이 앞선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밀어붙이는 게 맞지. 여기다가 야 니네 선거 때 민주당 편 들었잖아를 갖다 붙이면은 저는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주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 공생적인 동업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구체적으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선관위가 선수막 관련 지침을 내렸던 점이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이런 점을 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편한 심기 오늘 항의 방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직접 보시죠. 저는 기획국장입니다. 누굽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이라 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기가 좀 어두웠는가? 저도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예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악수도 안 했잖아요. 네? 누군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 의원님께서 피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왜 피합니까? 손님이 왔으면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죠. 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관위를 항의 방문을 했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따른 건데요. 지금은 월 2,500원의 KBS 수신료, TV 수신료죠. 전기 요금에 합산해서 걷고 있지만 이걸 따로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최근에 TV 시청자들은 줄고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구독자는 느는 이런 사회 현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요.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론 탄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 네, 대통령실이 이 KBS 수신료 문제를 언급한 근거는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토론의 결과입니다. 5만 8천여 표 중에서 이 97%는 보시는 것처럼 징수 방식을 개선하자, 분리징수하자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6만 4천여 건의 의견을 나왔는데 이 절반 이상인 3만 8천여 건은 수신료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2만여 건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했고 현행 유지하자는 건 0.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 네, 이 국민투표 정회원 여러분도 혹시 참여를 하셨었나요? 이 투표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제안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추천과 댓글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투표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복 투표나 반복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론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참여 토론 시스템은 이미 어뷰징이 가능하다 판명 났었으며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이 다수의 참여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BS 사장 등 현 경영진을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 방송 장악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이 들고 있는 게 이 MBC 보도국과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죠.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를 유출한 MBC 기자가 이 해당 정보를 얻은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 바로 최강욱 의원실이기 때문인데요. 최 의원은 한 장관과 지난 정부 때부터 채널A 사건 등을 통해서 앙숙으로 통했었죠. 이거 모종의 협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 역시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을.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건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취재 루트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좀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건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외부에 제공, 유출하는 건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이 경찰의 시각인데요. 의도적인 유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원칙적인 법 해석과 적용, 자칫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좀 떨어뜨리고 청문회에서 뭔가를 좀 숨기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 자료 유출 혐의를 들이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회와 언론은 교차로 인사검증을 해왔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자처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한 장관은 왜 저만 집중적으로 린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MBC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해자가 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과잉서 당한다. 저는 그런 말 하기 전에 도대체 MBC나 민주당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린치하듯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먼저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또 실패하잖아요. 네, 민주당은 오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고되거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언론인들의 이름을 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정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습니다.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네, 문제는 이 전 수석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국수본부장에서 낙마했던 정순신 사태 그리고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면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급입니다. 약 2달여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교사 재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는 5월에 이동관 특보 아들은 전학을 갑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전 수석에 대한 이 방통위원장 지명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을 위한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 우려를 좀 알고 있는 듯한데요. 지지자들의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내정됐다는 발표가 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예. 지금 왜 이렇게 난리인지 무슨 적이 납득이 않고요.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예. 한 위원장처럼 직접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고 또 이런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에 선관위 측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가치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상황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정채용 선관위로 간 국민의힘, 방송장악 대통령실로 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도 이제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유채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해저 터널에 6,000톤의 바닷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달 안에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3만 톤인데 오염수 방류가 만약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28년간 이어집니다. 海底トンネルは早ければ明日にも海水で満たされ掘削機械の引き上げなども行われます。国と東京電力が今年夏頃までの開始を目指す処理水の海洋放出。海底トンネルの工事は今月末までに完了する見通しで、これにより設備面での準備は整うことになります。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장외 집회도 열었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펴고 있다. 오늘도 상당히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있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그 피해를 우리 어민들이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과학이라는 무기로 괴담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민주당이 묻습니다. 어떤 핵종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바다의 어떤 어종에서 무슨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까? 우리 바다 어느 지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발견되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 마이니치 신문은 후쿠시마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회의에 배석했던 유구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은 오염수 발생과 직접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성 위원장은 세슘은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다면서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유국희 단장도 세슘 대부분은 해저물 쪽으로 바로 가라앉게 돼 있다면서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없다 역시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앞 우럭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정면으로 항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정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 안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노래미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피지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광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이 국민의힘에 재차 제안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을 하고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지만 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참사 222일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오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오늘 자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의 태도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다 이런 태도로 뭉개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참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석방됐다는 거죠? 네, 박 구청장은 오늘 구속 기소된 지 다섯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2일 열렸던 보석 신문에서 박 구청장 측은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고 수감된 뒤 상태가 악화돼서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도 오늘 함께 인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부실 대응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채용 선관위 간 국민의힘, 방송장악, 대통령실 간 민주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이 도마에 오르며 결국 사퇴했죠.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인사라 파장이 더 컸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폭 인선이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던 이래경 달인백년 이사장,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 임명 9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죠. 정치권 안팎에선 자폭 인선이었다는 쓴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표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뭐 이렇게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것의 전형적인 이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당장 누가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느냐 관심이 쏠렸죠. 황교안 신부님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원로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내렸지만 말입니다. 저는 누가 뭐 제안을 했든 뭐 했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추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떠냐. 그러니까 당 대표도 계속 고심을 했는데 민주화운동 원로들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당내 검증 과정은 거쳤을 텐데요.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들려옵니다.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뭐 과거의 행적을 뭐 낱낱이 뭐 밝혀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불법과 비리가 있는 정도를 검증했다고. 먼지털이식 검증이라 글쎄요. 소셜 미디어에 남긴 이 글들이 문제가 됐죠. 검색만 해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세금 같은 건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동의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치.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의 언행에 대한 거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 이름 넣어보면 나오잖아요. 더욱이 이 이사장의 선임을 논의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세평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가 최고위원들은 된 거죠. 된 거고 살펴보니 뭐 다소 좀 과격한 표현들은 뭐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 정도의 표현은 있었습니다. 천안함 자폭까지는 뭐 저도 몰랐는데 어찌되건 다소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경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천안함 자폭설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저 개인 제가 검증한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검증 단위에서는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된 천안함 자폭설 불과 몇 달 전에 올린 글이죠.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SNS의 기록을 봤다면 특히 뭐 천안함 자폭설 같은 거는 최근 얼마 안 됐어요. 네, 5월 2월에 썼던 거거든요. 이 정도가 나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했다면은 이거 판단 착오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표는 몰랐다고 선을 그었지만 말입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판단 착오의 문제. 이 대표 측은 혁신의 방점을 찍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혁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강단이 있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소신 있는 분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었는데 당내의 여러 의견과 국민적 눈높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선과 원칙을 요청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 대표가 생각한 혁신의 방향이 이래경 이사장의 최근 행보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금 강성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한다. 좀 강성으로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 뭐 이렇게 당원들의 권한이 중요하고 이분 또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래경 이사장이. 반면 비명계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은 정반대죠. 천안함 자폭설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라는 점을 더 문제 삼았는데요. 이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더 강화될 수 있지만 국민들 일반 여론, 중도층, 좀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미래통합당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에게도 칼날을 겨룰 수 있는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건 혁신이겠습니까? 반면 친명계에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 국민이 절반이었다는 논리로 맞받았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 안 된다. 이재명 뭐 사당화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그 절반을 빼고 그럼 윤석열 지지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비명계는 그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제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려왔는데 반성 없는 젖잘싸 민주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도덕성, 도덕 기준이 무너진 무슨 방탄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팬덤 정당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혁신위원장을 어디서 모셔오느냐도 다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친명 비명계를 떠나서 말 그대로 갑론을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혁신위원장을 반대합니다. 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당밖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삼고 처리해서 모시는 과정을 빠르게 저는 밟아야 된다고. 기득권을 없애고 제한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혁신위의 그 역할이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라. 당 내외가 중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양쪽 모두를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의 간극은 더 큽니다. 뭐 당 내냐 외냐는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요. 정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정치 교체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 어떤 의지가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하죠. 친명 비명 이런 논쟁도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보든 내보든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해야 그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총선 못 이깁니다.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에서 시작된 혁신위 구성 문제. 혁신위원장 인선이란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당내 계파 갈등만 더 키운 모양새인데요.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있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 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천안함 자폭설로 문제가 됐던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했죠. 그저께 이제 정치부회 끝나고 바로 아마 속보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하는데 이 대표는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사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체제를 통째로 부정한 사람에게 당을 맡긴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비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이 만약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을 우리 뭐 얼마 전까지도 논란이 우리 당과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정화호 목사? 아니 제가 말씀은 함지 않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에 대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항의의 뜻을 밝혔잖아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직접 항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면서 수석 대변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재호 원내대표는 권 대변인의 국회 윤리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권 대변인의 발언은 인격적 모욕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천안함과 또 전사자 그리고 생존 장병들 이분들은 대한민국 호국 정신의 상징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나라에 바친 분들인데 그렇게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말로 참 그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이거 모욕입니까?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이 조금 갈렸는데요. 비명계에선 권칠승 대변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쓴소리를 한 반면 친명계에선 사담 수준의 대화였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그럼 100번 잘못한 거 빨리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과 안 하면 저라도 대신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려면은 저는 이 문제가 이제 그 자리 문제까지 갈 것 같고. 공식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소위 개인적인 어떤 뭐 사담 수준의 대화를 이렇게 너무 그걸 가지고 공식 입장이냐라고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이 논의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발언 이틀 만에 권 대변인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이래경 사태 후폭풍, 이재명 무한 책임지는 게 대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5.18 유가족에게 사과한 이후 전두환 일가로부터 여러 원망을 사고 있죠. 그럼에도 우원 씨는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설립한 업체의 지분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가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역린, 용의 몸에 붙어있는 비늘 중에 하나로 이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될 급소인데요. 용은 이 역린을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고 하죠. 요새 흔히 쓰이는 이 발작 버튼과 비슷한 말입니다. 최근 전두환 일가의 발작 버튼을 누른 인물이 있는데요.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전두환 일가의 발작 버튼, 이 5.18 민주화 운동일 텐데요. 전두환 씨가 역사의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씨의 손자, 이 전우원 씨의 입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군들의 소행이고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고
오히려 광주에 용기 내서 싸우신 시민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천사들이고 영웅이신데 오히려 그분들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발포 명령을 또 할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본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고 보니 내 가족이 밀정이었다는 충격 때문일까요? 일부는 우원 씨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씨의 부인이자 우원 씨의 할머니이기도 하죠. 이순자 씨가 받은 심리적 타격은 특히나 더 큰 것 같은데요. 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들에게 사죄한 이후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뒀던 금은부치 모두 팔아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명문 대학을 졸업시켜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손자에 대한 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5.18 관련해서는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충고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시도록 해드리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할머니의 문자에 우원 씨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순자 씨도 어찌 보면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죠. 할머니의 태도가 모순됐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전 되게 모순적으로 느끼는 게 전 이전에도 좀 병원에도 많이 실려가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저를 정말로 끔찍히 아끼시는 할머니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괜찮냐는 연락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우원 씨는 이 큰아버지이자 전두환 씨의 장남인 이 전재국 씨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원 씨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받아쳤는데요. 당연히 서운하고 힘들죠. 서운하고 힘들고. 근데 또 동시에 뭔가 후련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앞에서는 되게 순결한 척, 아무런 죄가 없는 척 그렇게 항상 해오셨는데 항상 거기에 진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표시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 정리하고 제 삶을 살아가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욕을 먹는 신세가 됐지만 우원 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는 92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끝내 내지 않고 사망했죠.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우원 씨는 이 미납 추징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비자금 환수를 지목한 셈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이 3세들에게 세습됐을 것이란 추측인데요. 최근 이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게 이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재국 씨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그동안 이 12개의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들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법인은 음악세계라는 곳입니다. 이곳 주주명부에 재국 씨의 아들과 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전재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주명부를 확인했더니 재국 씨의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만 재국 씨 지분입니다.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 우원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본인의 이름이 일가가 설립한 여러 회사의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중에 하나가 BLS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00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회사고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부터 왜냐면은 본인의 이름, 전지영 씨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계속해서 좀 사용하고 숨겨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비자금을 빼돌리는데 자신의 이름도 이용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전재용 씨랑 이혼하시고 또 전재용 씨가 또 재혼하시고 따님도 2분이나 계시고 좀 할아버지 가족에서 많이 제외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명의를 통해서 비자금이 좀 얻어졌다면 다른 손주분들 이름으로는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진 않습니다. 현재 우원 씨는 이 웨어밸리라는 업체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웨어밸리는 재용 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이 보안 솔루션 업체로 전두환 씨의 전직 경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일가의 비자금 은닉처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곳이기도 한데요. 우원 씨는 자신의 이름을 이 비자금 은닉에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제 이름 좀 그만 사용해 주세요, 제발. 제발 좀 사가주세요, 손삼수 씨. 사가시면은 모든 금액은 제가 다 사회에 환원하고 공개적으로 10원까지 다 공개를 해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제 이름 좀 그만 사용하시고 전재용 씨 비자금 세탁하시는데. 우원 씨가 사회 환원 의지를 밝히자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재용 씨의 현재 부인이자 우원 씨의 계모이기도 한 박상아 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아버지를 그자, 악마라 부르면서 이 폐륜적 언행을 일삼는 우원 씨가 자산을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죠. 우원 씨는 이제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웨어밸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2015년부터 이 웨어밸리가 우원 씨에게 배당한 1억 7천만 원도 그간 박 씨가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거의 2억 원 정도, 제 이름으로만 2억 원이요. 전재용 본인 전우원은 군복무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을 수임자가 수취할 것을 위임함. 2015년 11월 27일이거든요. 이땐 제가 군복무하고 있었고 전재용 씨랑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 텐데. 박 씨는 자신이 우원 씨의 미국 유학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우원 씨가 유학 자금을 웨어밸리 주식을 팔아 갚기로 약속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우원 씨의 친모는 이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이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 맞섰습니다. 양도 계약을 할 때도 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그간 박 씨가 빌려준 학비를 우원 씨가 갚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반박했는데요. 제 학비 관련돼서 제가 이때까지 도와주신 거를 뭐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전재용 씨가 뭐 부담하는 세금이 뭐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서류 사인을 했어요. 일단 우원 씨는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이죠.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별로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박상아 씨와 법적 다툼까지 벌일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줌인해봤는데요. 5.18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그치지 않고 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일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우원 씨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큰 죄인의 손자로 태어나긴 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막 떳떳하게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이런 특이한 가정에서 태어난 걸 통해서도 이번에 많은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도 드리고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전두환 씨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가 설립한 웨어밸리라는 업체의 지분이 그 아들인,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에게 있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웨어밸리는 전두환 씨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보안솔루션 업체인데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검찰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두환 씨 최측근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우원 씨는 이곳의 지분 7% 상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 현재 이제 재용 씨의 아내인 박상한 씨가 해당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부터 새로 나왔잖아요. 우원 씨가 과거에 작성한 주식 양도 계약서 때문인가요? 네, 우원 씨가 지난 2019년에 자신이 보유한 이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서 유학자금 등을 갚겠다라는 상환 약정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우원 씨는 이 전재용 씨가 노역 생활을 마친 후에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전재용 씨 도움으로 유학 생활도 해왔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상환 약정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원 씨의 친모 최모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주식 양도 계약을 할 때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박 씨가 아이들 학비를 빌려준 걸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원 씨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해당 지분이 가압류된 데 대해서 그 주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박상아 씨가 지난달 10일 우원 씨를 상대로 낸 4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원 씨는 솔직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이상하게 말을 했다가 괜히 또 그걸 이용해서 저한테 무슨 소송 걸까 봐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박 씨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나 상환 약정서에 따라서 다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5억이고 1억이고 1,000만 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원 씨는 이 주식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원하면 주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최소한 제 명의는 도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만약 그 상환 약정서가 효력이 없고 제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제 명의만 도용당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랑 관련이 없다면서도 그 회사의 주식이 제게 있다면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오늘 숙명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 심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 58쪽, 본문만으로 한정하면 50쪽도 되지 않는 논문을 전문가들이 5개월 동안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다. 조사 연장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네, 동문회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5개월, 예비조사 착수 보도 뒤 1년 4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는데요. 1년 만에 본조사가 시작됐지만 기한과 횟수 제한이 없는 조사 기간 연장에 들어간 지도 2달이 넘었다고 학교의 늑장 심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숙명여대는 이 김 여사가 1999년 이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해 2월 내비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본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죠. 하지만 대학 측은 지난 3월 민주동문회에 심사기한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우원, 전두환 일가 핍박에도 비자금 폭로 계속, 지분 가압류 당하기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